단번에 축구장 4개 면적을 초토화하는 천무의 화력은 그야말로 대한민국 포방부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무가 끝없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포병 전력 수준을 넘어 전천후 무기 체계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의 요청대로 대한민국 포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천무의 최신 활약상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지난 2024년 6월 미국은 한 무기체계 시험 발사 성공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중국의 해양 굴기를 완전히 제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시 미국이 공개한 무기는 에이테킴스보다 2배 이상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것으로 알려진 프리즘이었는데, 미국이 프리즘의 시험 발사를 대대적으로 과시한 이유는 시험에 사용된 표적이 빠른 속도로 이동 중인 해상 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리즘의 전신인 에이테킴스는 지대지 공격에 운용 초점을 맞춘 미국의 전술 탄도미사일이며, 에이테킴스보다 더욱 긴 사거리를 확보하는 것이 1순위 목표였던 프리즘 역시 개발 초하는 하이마스에서의 운용을 전제로 한 전술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리즘을 지상의 표적이 아닌 해상의 표적을, 그것도 이동하고 있는 표적을 상대로 시험했다는 것에는 다분히 중국 해군을 의식한 미국의 전략적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차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중국 해군을 상대로 미국은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의 이러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설치하고 중국 해군을 원천봉쇄할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프리즘을 다수의 동맹국에 배치하고 해상 표적을 원활하게 타격하게 된다면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함대는 자연스레 많은 전력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러한 무기 체계는 대함 탄도미사일로 지칭되고 있으며, 강력한 성능의 ASBM은 적성국의 항공모함조차 격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탄도미사일과 달리 해상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표적을 추적하고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난이도가 매우 높은 무기체계인데요. 미국은 프리즘의 해상 타격 능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하며 중국의 해상 전력을 제압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현재 미국 해군은 중국 해군에 비해 점차 보유 함대의 수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미 약 100여 척 수준의 규모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중국산 함정의 성능이 부족하고 미국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증가하는 중국 함정을 상대하기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국 함정을 타격할 수단의 개발을 지속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 함대를 상대하기 위해 이러한 무기 체계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은 서해를 두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3번째 항공모함의 개발을 완료하고 곧이어 4번째 항공모함의 개발까지 착수한 상황에서 한국도 중국의 항모전단을 상대할 전력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러한 무기 체계를 우리 대한민국도 곧 갖추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미국의 하이마스와 전술 탄도미사일 체계와 유사한 천무를 보유하고 있는데, 천무의 수출 버전인 호마르K에 보급하는 미사일에 함정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이 미국의 프리즘처럼 천무와 전술 미사일 체계를 해상 타격에 활용한다면 해양 안보를 위협하는 중국에 맞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전망인데요. 현재 폴란드가 천무 체계에 사용하는 미사일은 사거리 80km 수준의 CGR-80과 사거리 290km 수준의 CTM-290이 있습니다. 두 미사일 체계는 GPS와 INS를 활용한 유도 기능만을 장착하고 있어 정지된 표적에 대해서는 10m 이내의 오차로 정밀한 타격이 가능하지만 이동 표적을 타격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여기에 적외선 탐색기를 추가하여 적성국의 함선을 추적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게 개량할 계획입니다. 적외선 추적 방식은 함선이 가동되면서 나오는 배기열 등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적의 전자전 공격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외선 추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레이더 유도 방식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은 레이더 전파를 추적하는 적의 탐색기에 쉽게 발각되거나 전자신호를 제밍하는 방식을 통해 쉽게 무력화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단점을 상쇄하고 보다 뛰어난 추적 능력을 탑재하기 위해 한국은 적외선 추적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이 천무와 함께 수출한 CTM-290에
해상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다면 발트해에서 러시아의 위협을 막아야 할 폴란드나 페르시아만 일대에서 군사 분쟁을 방어해야 할 사우디아라비아, UAE는 천무를 통해 전략적 이점을 하나 더 얻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천무의 수출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수출형 미사일을 ASBM으로 개량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유럽, 중동의 국가들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ASBM의 가장 큰 강점은 단순히 소형 함정 이외에도 적성국의 항공모함까지 타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둥펑 21을 개량하여 ASBM으로 활용하는 것도 미국의 항공모함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미국이 프리즘을 활용하여 중국의 해상 진출을 봉쇄하려는 것도 지속해서 늘어가는 중국의 항모전단을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다수의 호위함과 구축함, 순양함의 보호를 받는 항공모함이 한두 발의 ASBM에 격침되긴 어렵지만 이러한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항모전단의 움직임을 견제할 수 있으며, 또한 항공모함을 직접적으로 격침하지 못하더라도 지상에서 해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술적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서해를 사이에 두고 중국, 북한과 언제든 군사 충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대함 전력의 확충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천무를 기반으로 ASBM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면 서해를 넘나드는 중국의 함대를 상대로 보다 수월한 방어가 가능해집니다. 현재 한국이 ASBM으로 성능 개량을 준비 중인 CTM-290은 한국이 개발한 KT즘-2를 기반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의 수출 규정에 맞춰 사거리와 탄두 중량을 개량한 미사일입니다. 다시 말해 CTM-290에 적외선 탐색기를 장착하고 ASBM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CTM-290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KT즘-2에 동일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은 이미 KT즘 시리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정지되어 있는 해상 표적을 정밀하게 타격하는 데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당시에도 KT즘을 ASBM으로 개량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많이 받았지만 해당 시험은 어디까지나 정지된 표적을 타격했다는 점에서 이동 표적에 대한 타격 능력이 중요한 ASBM으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본격적으로 탐색기를 개발 장착하기로 선언한 이상 이제 한국이 ASBM을 보유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한국이 ASBM을 보유하면 중국은 태평양 진출은 고사하고 서해를 넘는 것조차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서해는 인천을 기준으로 중국까지 동서로 약 470km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좁은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KT즘-2는 300km 이상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안과 인접한 주요 도시에 천무를 배치하면 서해를 통해 한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적성국의 함정 대부분은 한국의 사거리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KT즘-2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한 성능을 가진 KT즘-3가 2024에서 2028 국방중기 계획안에 따라 6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자연스럽게 ASBM도 사거리와 파괴력이 확장될 예정입니다. 비록 중국의 항공모함이 기술적으로 온갖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함정을 가지지 못한 우리 대한민국에겐 앞으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점차 해군력 유지에 힘을 쓰기 어려운 미군에게도 중국의 존재는 점차 더욱 부담스러워질 것입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의 패권 경쟁에 맞서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며 유사시 80%의 병력을 급파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안보 위협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끊임없는 전력 증강과 신무기 개발에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천무의 수출형 모델을 기반으로 탄생을 알린 ASBM은 그 시작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한층 더 강력해진 방산무기와 함께 대한민국의 군전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K9 자주포가 세계 최고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등 다수의 국가가 이미 K9 자주포를 도입하였으며 한국은 이미 수도군단 예하의 포병부대를 비롯하여 전방부대에 K9A1을 보급하며 한 차원 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K9A1의 후속 버전인 K9A2가 한국산 자주포의 끝판왕으로 평가를 받았지만 대한민국 포방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능 개량 안으로만 존재했던 K9A3가 카덱스에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적성국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것입니다. K9A3는 사실상 K9의 최종 진화형으로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압도적인 화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점은 K9A1, K9A2와 비교해서 20% 이상의 사거리 확장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K9A3는 58 구경장 포신을 장착할 예정으로 기존의 한국 포병이 주력으로 사용하던 52 구경장 포신보다 더욱 긴 포신을 사용합니다. 155mm 58 구경장은 약 9m 수준의 길이로 52 구경장보다 1m가량 더 길어진 포신을 탑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포신의 길이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같은 포탄과 장약을 사용하더라도 길어진 포신을 따라 포탄이 장약의 폭발로부터 더 많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어 포탄의 사거리와 속도 향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국가에서 더욱 길어진 포신을 확보하여 포탄의 사거리를 증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길어진 포신으로 인한 내구성 저하를 극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K55를 시작으로 K9과 K55A1을 거쳐 다수의 자주포 생산 경험을 토대로 58 구경장 포신을 사용한 K9A3를 선보였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K9A3는 사실상 미사일에 준하는 최소 80km 이상의 사거리로 적 후방의 핵심 표적을 손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길어진 사거리와 함께 분당 최대 10발 이상의 사격 속도를 보유하여 더 빠르고 강한 화력 지원이 가능합니다. K9A2를 비롯하여 독일의 펜자흐비치 2000 등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들이 통상적으로 분당 8발 수준의 최고 발사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과 비교하면 최소 2발 이상 더 많은 포탄을 사격할 수 있는데요. 포병 작전의 가장 기본은 단시간에 화력 지원을 수행한 다음 적의 감시 자산으로부터 신속하게 작전 지역을 이탈하는 슈센스쿠입니다. 원활한 슈센스쿠 작전을 위해서는 적으로부터 아군 포병의 위치가 드러나기 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분당 10발 이상의 사격이 가능한 K9A3는 이러한 슈센스쿠 작전에 최적화된 성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더해 K9A3는 완전한 무인화 기능을 통해 운용 인원을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포병은 보병이나 기갑 등과 달리 상대적으로 후방에서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화력 지원을 담당하기 때문에 병력 감소에 따른 무인화 전략에 최적화된 병과로 분류됩니다. 일선에서 직접 적의 방어선을 돌파해야 하는 보병과 기갑이 일정 수준의 병력과 장비를 반드시 갖춰야 하는 것과 달리 포병은 긴 사거리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한 곳에서 원격으로 화력 지원을 해도 작전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분석에 따라 K9A3는 완전한 무인화를 통해 한 명의 인원이 자주포 한 대를 통제하는 것을 넘어 아예 소수의 인원만으로도 한 개 대대, 즉 18문의 자주포를 통제할 수 있는 자동 운영 기능을 갖출 예정입니다. 포탑의 무인화 기능을 최대한 적용한 K9A2는 하나의 자주포를 운용하는데 3명의 인원을 필요로 하다는 것과 비교하면 혁신적인 편제 감소가 가능하다는 것인데 나날이 감소하는 병력 문제에 적합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인화된 자주포는 적의 드론과 대포병 레이더의 위협에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성능 개량입니다. 이처럼 드디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K9A3는 지금까지의 포병 작전 교리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최신 기술과 작전 개념을 탑재함으로써 앞으로 대한민국 자주포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만들 것입니다. 반면 중국이 K9보다 더 강력하다고 자랑하던 PLG-05는 허울뿐인 성능 개량으로 망신을 자초했는데요. 중국은 드론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LG-05에 조악한 KG 장갑을 덧붙여 놓은 모습을 공개하며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한국이 자주포를 위협하는 드론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완전한 무인화 기능과 압도적 사거리를 갖출 동안 중국은 겨우 철제 구조물을 덕지덕지 붙여놓은 것이 고작인데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대한민국 화력 체계의 진화가 K9A3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K9과 함께 한국 포병의 양대 자존심으로 평가받는 천무 역시 더욱 강력해질 예정으로 특히 해상을 통과하여 중국, 북한과 상대해야 하는 한국의 작전 환경에 특화된 성능 개량이 공개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상륙작전 시 화력 지원을 더욱 강화해줄 무인 상륙 다연장 로켓을 준비 중인데요.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는 반드시 경량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무기 체계의 화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중량이 너무 무거우면 수송선 배수량의 한계로 소규모의 상륙만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는 데다가 해안가로 상륙하는 과정에서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기동의 제약이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륙작전을 위한 무기체계는 항시 경량화가 중요한데 한국은 31톤 규모의 천무보다 절반에 가까운 17톤의 상륙다연장 로켓을 개발함으로써 해병대에 대한 화력 지원 체계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천무보다 14톤 이상 가벼운 상륙다연장 로켓은 그만큼 해병대 상륙작전에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일례로 2대의 천무를 수송할 수 있는 배수량이라면 3대의 상륙다연장 로켓을 수송하고도 10여 톤의 무게가 남기 때문에 그만큼 추가 병력과 다른 화력 자산까지 함께 수송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상륙다연장 로켓은 독도함과 마라도함 등 대형 수송함에 탑재된 후 상륙작전을 진행하는 해병대의 화력 지원을 수행하게 되는데 최대 사거리는 160km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인 화력 투사가 가능한 다연장 로켓의 특성상 적의 해안기지를 타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군사작전 중에서도 상륙작전이 가장 많은 위험과 피해를 감수하고 진행되는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해병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더 효율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거리 160km의 상륙다연장 로켓은 그 어떤 화력 자산보다도 더욱 중요한 무기체계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상륙다연장 로켓은 전략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다수의 해군 물량을 앞세워 언제든 한국에 상륙할 수 있다는 허세를 부려왔습니다. 또한 한국은 반도 국가의 특성상 해상 보급이 중요한데 수적 우위를 앞세운 중국이 주요 해상로를 봉쇄하려 든다면 군사 분야 이외에도 경제 분야까지 타격을 받을 수 있어 중국 해군의 도발을 좌시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한민국 해병대가 역으로 중국의 해안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확충하게 되면 중국 역시 섣부르게 한국을 자극할 수 없어 도발 억지력 증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밖에도 카덱스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화력 자산과 별개로 적의 공격에 대한 아군의 다층 방어 체계 역시 한층 더 진일보한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다층 방어 체계는 그동안 적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중점을 맞췄던 KAMD에 더하여 현대전장의 위협으로 떠오른 드론과 UAV까지 모두 제압할 수 있다는 전략적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구축해왔던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적성국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요격하는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저고도로 침투가 가능한 드론에는 대응하기 적합하지 않은 단점도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드론과 같은 무인기가 현대전장의 새로운 위험 요소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저 고도에서 빠르게 침투하는 적성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대두되었고 대공방어에 대한 효율성과 유연성 증대를 목표로 새로운 다층 방어 체계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적성국의 도발에 맞서기 위해 K9과 다연장 로켓의 화력과 전술 교리를 더욱 발전시키고 있으며 확고한 방어 태세까지 구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이 군비 경쟁에 돌입한 시점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계속해서 신무기 개발과 안보 태세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천무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한국 무기 수출의 영향력과 글로벌 군사시장에서의 위치가 재확인되었는데요. 이번 공개는 미사일 발사 장면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동훈련 장면을 통해 폴란드가 천무의 기동성과 화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배치한 곳은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에서 차로 1시간 30분 정도의 가까운 거리로 알려졌는데요.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남쪽으로 차를 타고 3시간 30분가량 달리면 나타나는 노바덴바 마을에 위치한 폴란드 육군 제18포병여단은 최근 연대에서 여단으로 승격된 부대로 폴란드군 최초로 호마르케이가 전력화됐으며 현재 총 15문의 천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무 옆에는 대한민국이 수출한 K9 자주포 24문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호마르케이는 18포병여단 외에도 벵고제보에 있는 11포병연대에 6문이 배치되어 있는데요. 11포병연대에는 이달 말까지 총 12문이 추가로 전력화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 역시도 폴란드 전선의 주요 고지로 러시아 최서단 항구 도시 칼리닝그라드와 가까운 거리인데요. 폴란드는 자국의 최전선에 있는 포병 부대에 천무와 K9을 속속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지역에서 호마르케이의 배치는 천무의 전략적 가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상황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이 같은 움직임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비를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인 행동이며 이미 여러 국가로부터 주목받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체계의 긴 사거리와 높은 명중률을 통해 러시아의 진격을 효율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천무를 선택한 것인데요. 폴란드가 이번에 배치한 천무의 위력은 기존의 서방 국가들이 보유한 화력 체계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으며 오히려 빠른 배치와 강력한 화력을 통해 더 나은 전술적 우위를 제공합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며 이는 폴란드와 인접한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상당한 군사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천무의 기동훈련은 폴란드가 천무체계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 천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폴란드의 천무 운용이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군사적 영감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천무를 직접 운용하고 있는 육군제 18포병여단 베를라 소위는 천무의 긴 사거리, 높은 명중률, 그리고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인 화력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천무의 주요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 천무의 인기는 지속적이며 꾸준한 상태인데요. 그것은 다연장 로켓 시장을 선점했고 독점에 가까운 판매량을 기록 중인 하이마스 대비 천무의 장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하이마스의 개발 목적과 용도를 천무와 비교해보면 그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고기동 포병 로켓 시스템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이라는 뜻으로 탄약을 만재한 전투 중량이 대략 16톤 정도로 무게가 25톤인 M270에 비해 9톤이나 가볍습니다. 또 최대 속도가 60km를 오가는 궤도형 M270과 달리 50호 시제 6륜 트럭을 차체로 사용해 최대 시속 85km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항공기를 통한 운송이 가능한 고속 전개에 특화된 시스템인데요. 그러나 저 중량 초소형으로 개발하다 보니 하이마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파괴력입니다. 전술했다시피 하이마스는 M270을 경량화한 무기체계로 기존 M270의 발사관을 반으로 줄여 6발만 탑재 가능합니다. 반면 대한민국 천무의 파괴력은 경이롭습니다. 천무는 M270을 대체하기 위해 국군이 개발한 무기체계로 M270처럼 12발의 로켓탄을 탑재할 수 있고 때에 따라 우리 군이 운용하던 130mm 로켓탄 40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속도와 기동성을 양보한 것도 아닙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처럼 차륜형으로 개발해 도로에서 시속 80km로 움직일 수 있어 빠른 전개와 후퇴가 가능한데요. 이를 고객의 관점에서 보면 장점이 더욱 명확합니다. 폴란드의 경우 상대할 러시아군은 중무장한 기갑부대이므로 기동성보다는 화력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처럼 해외 파병이 주목적일 필요가 없는 폴란드군의 소요는 오직 자국 영토 방어이기 때문에 수송기 탑재에 특화된 하이마스의 장점은 쓸모가 없어진 것입니다. 물론 천무 대비 하이마스의 장점도 있습니다. 하이마스는 사거리 300km, 직경 610mm인 전술지대 지유도탄 에이타캠스를 사용할 수 있으나 한국의 천무는 사거리가 그보다 짧은 80km 수준의 K239 유도 로켓이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천무에 탑재할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를 기준으로 했을 때이고 대한민국은 KT즘-1을 개발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에이타캠스 플러스급의 KT즘-2를 개발 중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4발을 발사할 수 있는 천무투용 400mm 미사일도 준비 중입니다. 그 때문에 폴란드는 하이마스와 천무 중 양자택일 대신 2개의 다연장 로켓 체제를 모두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폭발적으로 증가한 하이마스의 주문량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도입하기로 한 500문의 하이마스는 계속 납기가 연기되는 실정입니다. 만약 폴란드가 천무 도입을 미뤘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눈앞이 캄캄한데요. 현재 폴란드에는 약 20문가량의 천무가 납품된 상태이며 이 숫자는 2029년까지 280문 이상으로 꾸준히 증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무의 대규모 배치는 폴란드가 동유럽에서 독보적인 다연장 화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을 통틀어 폴란드가 280문 이상의 천무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러시아의 BM-30 스메르치와 같은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에 버금가는 수준의 화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천무는 러시아제 다연장 로켓포와 비교할 때 더 정밀한 타격 능력과 더 긴 사거리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더불어 폴란드가 천무를 보유하게 되면 러시아와 맞서 싸우는 동유럽 국가 간의 군사적 균형을 재편성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천무는 하이마스와 같은 미국제 무기 체계와도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며 폴란드의 경우 천무의 대량 도입으로 인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무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서 폴란드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천무를 공개적으로 배치하고 이를 통해 동유럽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공개는 러시아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다른 동유럽 국가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폴란드가 천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만큼 동유럽 국가들 역시 천무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이마스 등 천무의 경쟁자들이 유럽의 군사시장을 장악하는 상황에서 폴란드의 천무 도입과 운용 공개는 단순한 국방 강화를 넘어 다른 국가들에게도 천무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이 천무를 도입함으로써 자국의 방어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영국의 군사정보 채널 제인스닷컴에 따르면 천무의 제작사 한화는 유럽 지역에서 K239 천무 사용자 클럽을 만들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타사 탄약 시스템까지 통합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천무는 폴란드의 통합 전투관리 시스템 및 포넷 디지털 통신 플랫폼과 같은 폴란드 자체의 국방자산과 운용성을 통일하고 있는데요. 이미 천무는 폴란드 시장을 넘어 유럽 시장 점령을 노리고 있습니다. 천무의 우수한 성능과 뛰어난 가격 경쟁력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는데요. 폴란드와 한국의 협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이는 천무 시스템이 동유럽과 나아가 유럽 전역에서 주요 방어 무기 체계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연장 로켓을 확보하려는 프랑스가 이례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 육군이 인도가 개발한 피나카 다연장 로켓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껏 프랑스는 미국의 M270 MLRS를 개량한 LRU를 운용해왔습니다. 하지만 프랑스가 보유한 LRU의 수량은 겨우 13문에 불과하여 굉장히 적은 수량만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18문으로 구성된 한 개의 대대를 구성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초라한 전력인데요. 또한 M270은 더 이상 생산이 되지 않는 단종 무기였기 때문에 프랑스 육군도 새로운 다연장 로켓이 절실했습니다. 이에 프랑스는 2030년까지 13문의 다연장 로켓을 추가로 도입하고 향후 2035년까지 26문으로 확장하여 노후화된 LRU를 완전히 대체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하이마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수한 활약을 보여주며 다연장 로켓의 전술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하루빨리 신형 다연장 로켓을 도입해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프랑스 육군의 차기 다연장 로켓 후보에 인도의 피나카가 포함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나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가 인도의 무기를 검토하는 것도 놀라운데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을 견제하기 위해 유럽 무기를 사자고 주장하던 프랑스가 이러한 행보를 보여주는 것은 향후 대한민국 천무의 시장 확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가 개발한 피나카 다연장 로켓은 한 번에 12발의 로켓을 사격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크1이 45km, 마크2가 75km의 최대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개발 중인 마크3는 최대 120km 이상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가 진행 중인데 프랑스가 피나카를 도입하게 된다면 마크3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피나카는 인도에서 10개의 포병연대에 배치되었으며 아르메니아에도 2억 4,5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을 달성한 바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수출 실적은 없습니다. 인도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다수의 유럽 국가에 피나카를 수출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연장 로켓의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며 천무 역시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아닌 게 아니라 현재 유럽 방산 시장은 미국의 하이마스와
한국의 천무 이외에도 다양한 다연장 로켓이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체코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을 출시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로키드 마틴과 연합하여 새로운 다연장 로켓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인도까지 가세하는 것은 분명 한국이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인도의 피나카가 지금 당장 천무의 화성을 위협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특히 포병작전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사거리 측면에서 천무와 피나카의 격차가 상당히 크게 나고 있습니다. 천무는 230mm 등의 로켓을 사용하면 80km의 사거리를 낼 수 있어 75km에 불과한 피나카보다 더 긴 사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나카가 마크3를 개발하여 120km의 사거리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천무를 이길 수는 없는데요. 천무는 이미 사거리 300km 수준의 KT즘2를 운용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하여 수출용으로 개발한 CTM-290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CTM-290은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가 규정한 사거리 지침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290km의 사거리를 확보하여 피나카가 따라올 수 없는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연장 로켓의 명중률 또한 피나카보다 천무가 월등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천무는 239mm 유도 로켓을 기준으로 무려 15m 이내의 원형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나카는 마크2를 개발하며 공산 오차를 100m 이내까지 줄인 것이 고작인데요. 즉 한국은 아무리 많은 로켓을 발사하더라도 15m 이내의 원안에 절반 이상의 로켓이 명중하지만 피나카는 100m 이내로 절반의 로켓이 들어오기 때문에 명중률 측면에서 피나카는 천무를 이길 수 없습니다. 피나카가 사용하는 로켓의 구경은 213mm로 대략 30에서 70m 수준의 살상 범위를 형성하게 되는데 공산 오차가 100m 수준이라면 절반의 로켓은 아예 표적을 살상하기 어려운 곳에 낙탄되어 원활한 화력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의 KT즘 시리즈는 5m 이내의 공산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시험 사격에서는 1m 이내의 오차로 표적에 명중하는 극한의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피나카 마크3를 개발하여 10m 이내의 공산 오차를 보유한 전술 탄도탄을 사용하는 것이 목표인데 한국은 이미 이보다 더 뛰어난 명중률을 구현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각종 미사일을 활용한 정밀 타격이 얼마나 중요한지 드러난 이상 한국보다 한참 뒤떨어진 명중률을 보유한 피나카를 도입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멍청한 짓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피나카가 유럽 진출을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천무의 성능이 대비되어 더욱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존재합니다. 그나마 인도는 피나카의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유럽 방산 시장을 공략하고 있지만 이것이 한국을 위협할 수는 없는데요. 한국 무기 역시 미국, 독일 등과 비교하여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시장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을 장악하고 있던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펜저하우비츠 2000과 견조 우수한 성능을 입증하였으며 여기에 더해 저렴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면서 가성비 좋은 무기로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인도의 피나카는 이러한 성능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는 그저 가격만 저렴한 무기이며 결국 싼 게 비지떡이란 말처럼 가격만큼 성능도 저렴할 확률이 농후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 방산과 인도 방산이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 이미지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한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등 개발한 무기의 완성도가 매우 우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인도 방산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그렇지 못한 상황이며 아준전차와 테자스 전투기 등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인도가 만든 무기는 완성도가 매우 부족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무기 도입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신뢰도가 생명인데 인도 무기에서는 조국의 안보를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신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피나카의 등장은 천무의 유럽 내 입지를 약화시키기보다는 확실한 비교군이 생기므로 오히려 천무의 성능과 신뢰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인데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인도에 비해 국제방산 시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천무와 피나카의 비교를 통해 드러난 차이는 한국 방산 기술 수준을 강조하는 결과를 증명합니다. 인도는 방산 분야에서 독립적인 기술 개발을 위한 많은 투자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품질 관리 및 기술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특히 방위산업계의 개발 능력 범위는 넓지만 첨단 기술의 부재로 주요 무기 체계를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에만 의존하는 국가인 동시에 방산 수입
수입국 중 세계 1위 규모입니다. 즉 인도는 태생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가 아니라 수입을 하는 국가인 것입니다. 이는 국산화 개발로 방산 개발 노선을 일찌감치 정한 대한민국이 국산화 미흡에 따라 다른 국가들의 갑질 수모를 겪어왔었던 것처럼 인도 역시 수출 과정에서 같은 상황을 겪게 될 것이란 걸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거듭되는 사업 지원과 취소 지나친 관료주의와 부패가 인도 방산 개발에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손꼽힙니다. 결국 인도의 피나카는 대한민국 천무와의 압도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프랑스가 피나카 도입을 고려하는 것은 시장의 다변화를 불러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천무의 아성을 뒤흔들 정도의 파급력은 불러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피나카와 천무의 성능이 대비되면 대비될수록 1군과 2군의 차이만 더 크게 느껴질 것인데요. 현재 한국은 천무와 함께 수출하는 CTM290의 사거리 연장까지 착수하여 향후 500km 수준의 사거리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 정도의 사거리는 미국의 에이테킴스조차도 따라올 수 없는 사거리이며 피나카 마크3와도 무려 4배 이상의 사거리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유럽 시장에서 천무의 위상은 더욱 높아질 전망인데요. 강력한 성능의 대한민국 다연장 로켓이 유럽을 넘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는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